옛날 아주 먼 옛날 험준한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 덕산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김진사라는 노선비가 살았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학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가진 그는 평생을 성리학 연구에 매진하며 청빈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든 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늦둥이 아들 성현과 성재, 그리고 늙은 아내 박씨 부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책 읽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김진사가 팔순 잔치를 조촐하게 치른 직후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는 두 아들을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 온화하기 그지없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을 넘었으니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이상할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꼭 당부할 말이 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잘 들어라. 애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세상을 뜨기 전에 너희는 관 12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 12개를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진사의 말에 큰 아들 성현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고 작은 아들 성재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관 12개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12개다. 단 한 개라도 모자라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어길 시에는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고 그 화는 우리 가문을 넘어 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은 아버지의 거듭되는 엄포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평소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과 함께 진지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보다는 왠지 모를 거대한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꼼짝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관 12개를 준비하고 이 아비가 세상을 뜨거든 나를 담은 관을 땅속 가장 밑에 묻어두고 그 위로 11개의 관을 차례대로 묻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빈 관에는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억새를 깨끗하게 씻어서 한 움큼씩 넣어 두거라. 그런 식으로 관에 억새를 담고 그 위에 흙을 한 뼘쯤 덮어 관들을 묻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말한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또 내가 세상을 떠난 것 또한 모든 장례를 마친 뒤에야 사람들에게 알려라. 알겠느냐? 김진사의 말을 듣는 동안 두 아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성현은 이 모든 일이 꿈이기를, 성재는 아버지가 혹시 병이라도 드신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고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이 애비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일은 우리 가문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밖에 없구나. 너희는 내 말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관을 묻을 묘자리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김진사가 이토록 간곡한 어조로 아들들에게 말하자 그제서야 큰 아들 성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내가 봐둔 곳이 있다. 덕산골 뒷산, 음기가 가장 강하게 서린 곳이다. 그곳이 아니라면 그 어떤 곳에서도 12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없으니 내가 알려주는 곳에다 반드시 묘를 써야 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와 함께 가 보자꾸나. 내가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줄 테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되뇌며 밤새 잠 못 이루었습니다. 성현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고, 성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직 다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런 일을 시키시는 데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더 대단한 분이라는 것만은 명심하거라. 성현은 동생을 다독이며 말했지만 자신 또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성현의 말처럼 김진사는 단순한 시골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몇 번 과거 시험에 낙방한 이후 세상 일의 뜻을 버리고 주역, 산학, 천문, 지리, 의술, 심지어는 점술에 관한 책들을 구해와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괴짜 선비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풍수지리에 심취하여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며 지맥을 연구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직관으로 존경하며 어려워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두 아들을 주변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지만 정작 김진사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세상의 이치가 자명하게 보였고 두 아들은 하늘의 뜻을 증명하는 작은 표식과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 성현은 어렸을 적부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흉사나 난처한 부탁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선뜻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학문을 배우면서 성현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부탁들이 평범한 선비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을 묻는 일들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간곡한 당부,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 일을 두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자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김진사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두 아들과 함께 덕산골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점찍어 둔 묘자리를 아들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풍수의 문외한인 두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정한 묘자리가 범상치 않은 명당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묘자리는 마치 용이 승천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형상이었고 주변의 기운이 묘하게 소용돌이치는 듯 했습니다. 12개나 되는 관을 묻으려면 보통 고된 일이 아닐 게다. 웬만한 땅에는 그 반도 묻기 힘들지만 이곳이라면 12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있을 테니 꼭 이곳으로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말을 마친 김진사는 묘자리를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회한과 깊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곧 해가 질 텐데 그만 내려가시죠. 그래, 그러자꾸나. 두 아들이 김진사를 부축해 산을 내려오자 그는 그날 저녁부터 자리에 누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 사이 두 아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고 고생스러웠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도끼질에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밤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두 아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묵묵히 관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사가 자리에 누운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는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 듯이 쇠약해져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관을 만드는 일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느냐? 이제 10개의 관을 만들었으니 2개만 더 만들면 됩니다. 김진사는 붕대를 감은 아들의 손과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에게 너무 힘든 짐을 지게 하고 떠나는 내 마음이 무겁구나. 하지만 고되더라도 꼭 나머지 관도 완성해다오. 아버지.
염려 놓으십시오. 저희들이 꼭 나머지 2개의 관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진사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날 새벽녘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직 만들지 못한 2개의 관을 완성하기 위해 장례를 뒤로 미루고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어렵게 나무를 구해 마지막 11번째 관을 만들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리 산을 헤매고 다녀도 관을 만들 만한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서둘러 치르라고 재촉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형님, 이제 쓸만한 나무를 찾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큰일이구나. 더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기도 힘들 듯 싶고 저 많은 관을 묻으려면 땅을 파는 일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 어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구나. 형님, 일단 땅을 파서 11개의 관을 먼저 묻고 나머지 1개는 나중에라도 만들어 다시 묻으면 안 될까요? 동생의 말에 첫째 아들 성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엄중한 당부, 멸문지화, 끔찍한 재앙.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 성현은 결국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복하고 동생의 말대로 일단 11개의 관을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그 많은 관을 묻는 과정은 이전보다 더 힘들었지만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관을 하나씩 묻으며 아버지의 유언대로 빈 관에는 들판에서 구해온 억새를 정성껏 씻은 뒤 한 움큼씩 넣어 두었습니다. 무덤은 점점 커다란 봉분으로 변해갔고 두 아들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한 뒤에야 며칠이나 지나 겨우 11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개의 관을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첫째 아들 성현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풍족해지는 삶 속에서 죄책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형님,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얘기했듯이 나머지 1개의 관은 앞으로 만들어 묻으면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아버님도 우리가 이만큼 고생한 걸 보시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둘째 아들 성재는 형을 위로하며 애써 현실을 합리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덕산골 양반 가문의 여인들과 혼인했고 부유한 처갓집의 도움으로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려날이 갈수록 집안은 번성해 갔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막대한 재산을 모아 덕산골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나중에라도 마저 지키겠다는 생각을 아주 가끔 했지만 풍족한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그 약속은 흐지부지 잊혀져 갔습니다. 마지막 1개의 관은 영영 만들어질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김진사의 두 아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때 조선 팔도의 백성들은 탐관오리들의 수탈과 흉년으로 굶주림과 고통에 빠져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외척세도 가문은 권력을 독점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고 조정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임금마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요사스러운 무당과 도사들의 굿판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뜻있는 선비들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삭탈관직과 유배, 심지어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대궐 안 깊숙한 곳, 화려하게 꾸며진 전각에서 무당 최 씨가 늙은 왕과 대비 앞에서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어젯밤 온 나라에 큰 변고가 닥칠 거라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권세가의 후원을 등에 업고 궁궐 깊숙이 침투한 요망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것을 찾는다면 무슨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 말해보아라. 나라 곳곳에 상서로운 지맥을 찾아 그 중에 이롭지 못한 곳을 골라 맥을 끊어 놓아야만 합니다. 제게 맡겨주시면 전국의 이름난 직관들을 불러 모아 맥을 찾아 끊어 놓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병고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예,
일단 맥을 찾아 끊어놓은 후 변고를 일으키는 자들을 찾아내 엄벌을 내리시면 나라는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과인은 자네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니 자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게. 염려 놓으시오, 마마. 늙은 왕은 무당의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개 무당에게 나라의 중책을 맡겨버리니 강직한 선비들은 그녀를 비판하는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세도가의 눈치를 보며 그 많은 상소를 묵살했고 임금에게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무당 최 씨는 전국의 이름난 직관들을 불러 모아 각지의 수령들과 군사들을 동원하여 상서로운 지맥을 찾으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이 기회를 틈타 백성들을 더욱 괴롭혔고 나라는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직관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돌아다닌 지 여러 날이 지나자 결국 김진사 가족들이 살고 있는 덕산골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직관들은 덕산골 일대를 샅샅이 뒤지던 중 김진사의 무덤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여 무덤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고 결국 무덤에서 신비스러운 기운을 보았다는 약초꾼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고을 수령은 약초꾼으로 보이는 초췌한 몰골의 사내에게 윽박지르듯 물었습니다. 네가 본 것을 모두 소상하게 이야기해 보거라. 제가 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날도 맑은데 이상하게 안개가 끼고 무지개 같은 빛이 보여져도 모르게 따라갔었습니다. 그 빛이 묘하게 묘를 감싸듯이 보였습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냐? 그러며 제가 어찌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저 말고도 다른 이들도 여러 번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 그곳이 어디 있느냐? 이윽고 수령과 직관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군사들을 이끌고 약초꾼을 앞장세워 김진사의 무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령은 군졸들에게 무덤 주변을 에워싸게 하고 직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덤과 주변 지형지세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하고 손으로 땅을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 어떻소? 단순히 명당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은 천하를 뒤흔들 지기가 응축된 용맥의 심장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묘를 파헤쳐야 합니다. 무엇이요? 묘를 파헤치라고요? 아무리 탐관오리 수령이라 해도 함부로 남의 묘를 파헤치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조상 숭배를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 묘를 파헤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요망한 무당이 알아채기 전에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가는 우리 둘 다 뒷일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망설이는 수령을 보며 직관은 인상을 찌푸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직관의 섬뜩한 말에 수령도 핏발선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잠시 후 군졸들을 불러 모아 굳은 표정으로 묘를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삽과 곡괭이질이 시작되자 묘는 삽시간에 파헤쳐졌고 마침내 평범한 나무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찌할까요? 뚜껑을 열어보아라. 수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명령했습니다. 수령의 명령에 군졸들은 망설였지만 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자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관 안을 살펴보던 수령과 군졸들은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관 안에는 있어야 할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누렇게 마른 억새 한 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어째야 하오? 당황한 수령이 직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관을 드러내십시오. 군졸들이 직관의 말대로 관을 드러내자 그 밑에 또 하나의 관이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절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관 또한 뚜껑을 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관 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억새 한 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시신은 보이지 않고 관마다 억새를 넣어 놓다니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기괴한 일을 벌였단 말인가. 수령은 짜증 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군졸들을 재촉하여 계속해서 땅을 파헤치게 했습니다. 파도 끝없이 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개, 11개. 지친 군졸들을 억지로 독려하며 수령은 미친 듯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욕망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군졸들은 모두 지쳐 쓰러져 버렸고 수령과 직관도 끝없이 나오는 관에 질려버려 넋놓고 험악한 표정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파놓은 깊은 구덩이 주변으로 자욱한 안개가 몰려들더니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애처로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 울음소리 같은데요? 저 아래에서 들려옵니다. 겁에 질린 군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령과 직관은 불안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구덩이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하나의 관이 남아있었고 희미하게 떨리는 그 관 뚜껑 위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오자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관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관,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뚜껑을 열어봐라. 직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상관의 명령이라 군졸들은 어쩔 수 없이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마지막 남은 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섬관과 함께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군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형님, 이게 뭐야? 관 뚜껑을 연 군졸은 기겁하며 외쳤습니다. 관 안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갓난아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크기는 갓난아이처럼 작았지만 두 눈은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노인처럼 깊고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또렷하게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느 아이와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군졸들을 노려보며 아이는 핏빛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하나의 관을 더 채웠더라면 하늘의 뜻이 모두 이루어졌을 것을. 원통하고 원통하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기회가 이렇듯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분하고 분하도다. 어린 동자가 원통함에 목 놓아 울부짖자 군졸들은 넋이 나간 듯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햇빛을 받은 동자는 괴로운 듯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다 마치 환영처럼 순식간에 먼지로 변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군졸들은 물론 수령과 직관 또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혼이 빠져나간 듯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욕망은 한순간에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사실 김진사의 두 아들 성현과 성재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12개의 관을 모두 만들어 묻었다면 정해진 시기가 되었을 때 어린 동자는 장군으로 화하여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하고 썩어 빠진 세상을 뒤엎을 하늘이 내린 운명이었습니다. 그 12번째 관은 바로 어린 동자의 혼을 담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린 탓에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용이 승천하려다 꼬리가 잘린 격이었습니다. 이후 나라는 더욱 혼란과 부패가 극심해졌고 백성들은 온갖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김진사의 가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몰락하고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사람들은 이 산골짜기를 장군의 뜻을 기려 장군골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군골 위 산등성이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 안에는 동자 장군이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기 위해 출정할 때 입으려 했던 갑옷이 숨겨져 있다고 애달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옷은 영원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험준한 지리산 자락, 경상도 덕산골 마을에 슬프게 전해져 내려오는 장군 동자 설화를 바탕으로 다시 쓴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험준한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 덕산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김진사라는 노선비가 살았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학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가진 그는 평생을 성리학 연구에 매진하며 청빈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든 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늦둥이 아들 성현과 성재, 그리고 늙은 아내 박씨 부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책 읽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김진사가 팔순 잔치를 조촐하게 치른 직후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는 두 아들을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 온화하기 그지없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을 넘었으니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이상할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꼭 당부할 말이 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잘 들어라. 애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세상을 뜨기 전에 너희는 관 12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 12개를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진사의 말에 큰 아들 성현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고 작은 아들 성재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관 12개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12개다. 단 한 개라도 모자라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어길 시에는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고 그 화는 우리 가문을 넘어 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은 아버지의 거듭되는 엄포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평소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과 함께 진지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보다는 왠지 모를 거대한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꼼짝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관 12개를 준비하고 이 아비가 세상을 뜨거든 나를 담은 관을 땅속 가장 밑에 묻어두고 그 위로 11개의 관을 차례대로 묻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빈 관에는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억새를 깨끗하게 씻어서 한 움큼씩 넣어 두거라. 그런 식으로 관에 억새를 담고 그 위에 흙을 한 뼘쯤 덮어 관들을 묻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말한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또 내가 세상을 떠난 것 또한 모든 장례를 마친 뒤에야 사람들에게 알려라. 알겠느냐? 김진사의 말을 듣는 동안 두 아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성현은 이 모든 일이 꿈이기를, 성재는 아버지가 혹시 병이라도 드신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고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이 애비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일은 우리 가문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밖에 없구나. 너희는 내 말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관을 묻을 묘자리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김진사가 이토록 간곡한 어조로 아들들에게 말하자
그제서야 큰 아들 성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내가 봐둔 곳이 있다. 덕산골 뒷산, 음기가 가장 강하게 서린 곳이다. 그곳이 아니라면 그 어떤 곳에서도 12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없으니 내가 알려주는 곳에다 반드시 묘를 써야 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와 함께 가 보자꾸나. 내가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줄 테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되뇌며 밤새 잠 못 이루었습니다. 성현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고, 성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직 다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런 일을 시키시는 데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더 대단한 분이라는 것만은 명심하거라. 성현은 동생을 다독이며 말했지만 자신 또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성현의 말처럼 김진사는 단순한 시골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몇 번 과거 시험에 낙방한 이후 세상 일의 뜻을 버리고 주역, 산학, 천문, 지리, 의술, 심지어는 점술에 관한 책들을 구해와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괴짜 선비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풍수지리에 심취하여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며 지맥을 연구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직관으로 존경하며 어려워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두 아들을 주변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지만 정작 김진사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세상의 이치가 자명하게 보였고 두 아들은 하늘의 뜻을 증명하는 작은 표식과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 성현은 어렸을 적부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흉사나 난처한 부탁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선뜻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학문을 배우면서 성현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부탁들이 평범한 선비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을 묻는 일들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간곡한 당부,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 일을 두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자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김진사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두 아들과 함께 덕산골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점 찍어 둔 묘자리를 아들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풍수의 문외한인 두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정한 묘자리가 범상치 않은 명당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묘자리는 마치 용이 승천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형상이었고 주변의 기운이 묘하게 소용돌이치는 듯 했습니다. 12개나 되는 관을 묻으려면 보통 고된 일이 아닐 게다. 웬만한 땅에는 그 반도 묻기 힘들지만 이곳이라면 12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있을 테니 꼭 이곳으로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말을 마친 김진사는 묘자리를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회한과 깊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곧 해가 질 텐데 그만 내려가시죠. 그래, 그러자꾸나. 두 아들이 김진사를 부축해 산을 내려오자 그는 그날 저녁부터 자리에 누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 사이 두 아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고 고생스러웠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도끼질에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밤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두 아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묵묵히 관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사가 자리에 누운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는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 듯이 쇠약해져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관을 만드는 일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느냐? 이제 10개의 관을 만들었으니 2개만 더 만들면 됩니다. 김진사는 붕대를 감은 아들의 손과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에게 너무 힘든 짐을 지게 하고 떠나는 내 마음이 무겁구나. 하지만 고되더라도 꼭 나머지 관도 완성해다오. 아버지. 염려 놓으십시오. 저희들이 꼭 나머지 2개의 관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진사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날 새벽녘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직 만들지 못한 2개의 관을 완성하기 위해 장례를 뒤로 미루고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어렵게 나무를 구해 마지막 11번째 관을 만들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리 산을 헤매고 다녀도 관을 만들 만한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서둘러 치르라고 재촉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형님, 이제 쓸만한 나무를 찾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큰일이구나. 더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기도 힘들 듯 싶고 저 많은 관을 묻으려면 땅을 파는 일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 어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구나. 형님, 일단 땅을 파서 11개의 관을 먼저 묻고 나머지 1개는 나중에라도 만들어 다시 묻으면 안 될까요? 동생의 말에 첫째 아들 성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엄중한 당부, 멸문지화, 끔찍한 재앙.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 성현은 결국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복하고 동생의 말대로 일단 11개의 관을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그 많은 관을 묻는 과정은 이전보다 더 힘들었지만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관을 하나씩 묻으며 아버지의 유언대로 빈 관에는 들판에서 구해온 억새를 정성껏 씻은 뒤 한 움큼씩 넣어 두었습니다. 무덤은 점점 커다란 봉분으로 변해갔고 두 아들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한 뒤에야 며칠이나 지나 겨우 11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개의 관을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첫째 아들 성현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풍족해지는 삶 속에서 죄책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형님,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얘기했듯이 나머지 1개의 관은 앞으로 만들어 묻으면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아버님도 우리가 이만큼 고생한 걸 보시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둘째 아들 성재는 형을 위로하며 애써 현실을 합리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덕산골 양반 가문의 여인들과 혼인했고 부유한 처갓집의 도움으로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려날이 갈수록 집안은 번성해 갔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막대한 재산을 모아 덕산골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나중에라도 마저 지키겠다는 생각을 아주 가끔 했지만 풍족한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그 약속은 흐지부지 잊혀져 갔습니다. 마지막 1개의 관은 영영 만들어질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김진사의 두 아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때 조선 팔도의 백성들은 탐관오리들의 수탈과 흉년으로 굶주림과 고통에 빠져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외척세도 가문은 권력을 독점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고 조정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임금마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요사스러운 무당과 도사들의 굿판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뜻있는 선비들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삭탈관직과 유배, 심지어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대궐 안 깊숙한 곳, 화려하게 꾸며진 전각에서 무당 최 씨가 늙은 왕과 대비 앞에서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어젯밤 온 나라에 큰 변고가 닥칠 거라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권세가의 후원을 등에 업고 궁궐 깊숙이 침투한 요망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것을 찾는다면 무슨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 말해보아라. 나라 곳곳에 상서로운 지맥을 찾아 그 중에 이롭지 못한 곳을 골라 맥을 끊어 놓아야만 합니다. 제게 맡겨주시면 전국의 이름난 직관들을 불러 모아 맥을 찾아 끊어 놓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병고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예, 일단 맥을 찾아 끊어 놓은 후 변고를 일으키는 자들을 찾아내 엄벌을 내리시면 나라는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과인은 자네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니 자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게. 염려 놓으시오, 마마. 늙은 왕은 무당의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개 무당에게 나라의 중책을 맡겨버리니 강직한 선비들은 그녀를 비판하는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세도가의 눈치를 보며 그 많은 상소를 묵살했고 임금에게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무당 최 씨는 전국의 이름난 직관들을 불러 모아 각지의 수령들과 군사들을 동원하여 상서로운 지맥을 찾으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이 기회를 틈타 백성들을 더욱 괴롭혔고 나라는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직관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돌아다닌 지 여러 날이 지나자 결국 김진사 가족들이 살고 있는 덕산골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직관들은 덕산골 일대를 샅샅이 뒤지던 중 김진사의 무덤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여 무덤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고 결국 무덤에서 신비스러운 기운을 보았다는 약초꾼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고을 수령은 약초꾼으로 보이는 초췌한 몰골의 사내에게 윽박지르듯 물었습니다. 네가 본 것을 모두 소상하게 이야기해 보거라. 제가 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날도 맑은데 이상하게 안개가 끼고 무지개 같은 빛이 보여져도 모르게 따라갔었습니다. 그 빛이 묘하게 묘를 감싸듯이 보였습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냐? 그러며 제가 어찌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저 말고도 다른 이들도 여러 번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 그곳이 어디 있느냐? 이윽고 수령과 직관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군사들을 이끌고 약초꾼을 앞장 세워 김진사의 무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령은 군졸들에게 무덤 주변을 에워싸게 하고 직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덤과 주변 지형지세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하고 손으로 땅을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 어떻소? 단순히 명당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은 천하를 뒤흔들 지기가 응축된 용맥의 심장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묘를 파헤쳐야 합니다. 무엇이요? 묘를 파헤치라고요? 아무리 탐관오리 수령이라 해도 함부로 남의 묘를 파헤치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조상 숭배를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 묘를 파헤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요망한 무당이 알아채기 전에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가는 우리 둘 다 뒷일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망설이는 수령을 보며 직관은 인상을 찌푸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직관의 섬뜩한 말에 수령도 핏발선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잠시 후 군졸들을 불러 모아 굳은 표정으로 묘를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삽과 곡괭이질이 시작되자 묘는 삽시간에 파헤쳐졌고 마침내 평범한 나무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찌할까요? 뚜껑을 열어보아라. 수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명령했습니다. 수령의 명령에 군졸들은 망설였지만 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자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관 안을 살펴보던 수령과 군졸들은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관 안에는 있어야 할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누렇게 마른 억새 한 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어째야 하오? 당황한 수령이 직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관을 드러내십시오. 군졸들이 직관의 말대로 관을 드러내자 그 밑에 또 하나의 관이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절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관 또한 뚜껑을 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관 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억새 한 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시신은 보이지 않고 관마다 억새를 넣어 놓다니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기괴한 일을 벌였단 말인가. 수령은 짜증 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군졸들을 재촉하여 계속해서 땅을 파헤치게 했습니다. 파도 끝없이 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개, 11개. 지친 군졸들을 억지로 독려하며 수령은 미친 듯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욕망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군졸들은 모두 지쳐 쓰러져 버렸고 수령과 직관도 끝없이 나오는 관에 질려버려 넋놓고 험악한 표정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파놓은 깊은 구덩이 주변으로 자욱한 안개가 몰려들더니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애처로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 울음소리 같은데요? 저 아래에서 들려옵니다. 겁에 질린 군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령과 직관은 불안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구덩이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하나의 관이 남아있었고 희미하게 떨리는 그 관 뚜껑 위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오자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관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관,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뚜껑을 열어봐라. 직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상관의 명령이라 군졸들은 어쩔 수 없이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마지막 남은 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섬관과 함께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군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형님, 이게 뭐야? 관 뚜껑을 연 군졸은 기겁하며 외쳤습니다. 관 안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갓난아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크기는 갓난아이처럼 작았지만 두 눈은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노인처럼 깊고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또렷하게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느 아이와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군졸들을 노려보며 아이는 핏빛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하나의 관을 더 채웠더라면 하늘의 뜻이 모두 이루어졌을 것을. 원통하고 원통하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기회가 이렇듯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분하고 분하도다. 어린 동자가 원통함에 목 놓아 울부짖자 군졸들은 넋이 나간 듯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햇빛을 받은 동자는 괴로운 듯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다 마치 환영처럼 순식간에 먼지로 변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군졸들은 물론 수령과 직관 또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혼이 빠져나간 듯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욕망은 한순간에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사실 김진사의 두 아들 성현과 성재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12개의 관을 모두 만들어 묻었다면 정해진 시기가 되었을 때 어린 동자는 장군으로 화하여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하고 썩어 빠진 세상을 뒤엎을 하늘이 내린 운명이었습니다. 그 12번째 관은 바로 어린 동자의 혼을 담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린 탓에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용이 승천하려다 꼬리가 잘린 격이었습니다. 이후 나라는 더욱 혼란과 부패가 극심해졌고 백성들은 온갖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김진사의 가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몰락하고 풍비박산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사람들은 이 산골짜기를 장군의 뜻을 기려 장군골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군골 위 산등성이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 안에는 동자 장군이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기 위해 출정할 때 입으려 했던 갑옷이 숨겨져 있다고 애달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옷은 영원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험준한 지리산 자락, 경상도 덕산골 마을에 슬프게 전해져 내려오는 장군동자 설화를 바탕으로 다시 쓴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험준한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 덕산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김진사라는 노선비가 살았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학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가진 그는 평생을 성리학 연구에 매진하며 청빈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든 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늦둥이 아들 성현과 성재, 그리고 늙은 아내 박씨 부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책 읽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김진사가 팔순 잔치를 조촐하게 치른 직후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는 두 아들을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 온화하기 그지없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을 넘었으니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이상할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꼭 당부할 말이 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잘 들어라. 애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세상을 뜨기 전에 너희는 관 12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예. 관 12개를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진사의 말에 큰 아들 성현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고 작은 아들 성재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관 12개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12개다. 단 한 개라도 모자라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어길 시에는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고 그 화는 우리 가문을 넘어 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은 아버지의 거듭되는 엄포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평소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과 함께 진지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보다는 왠지 모를 거대한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꼼짝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관 12개를 준비하고 이 아비가 세상을 뜨거든 나를 담은 관을 땅속 가장 밑에 묻어두고 그 위로 11개의 관을 차례대로 묻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빈 관에는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억새를 깨끗하게 씻어서 한 움큼씩 넣어 두거라. 그런 식으로 관에 억새를 담고 그 위에 흙을 한 뼘쯤 덮어 관들을 묻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말한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또 내가 세상을 떠난 것 또한 모든 장례를 마친 뒤에야 사람들에게 알려라. 알겠느냐? 김진사의 말을 듣는 동안 두 아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성현은 이 모든 일이 꿈이기를
성재는 아버지가 혹시 병이라도 드신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고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이 애비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일은 우리 가문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밖에 없구나. 너희는 내 말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관을 묻을 묘자리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김진사가 이토록 간곡한 어조로 아들들에게 말하자 그제서야 큰 아들 성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내가 봐둔 곳이 있다. 덕산골 뒷산, 음기가 가장 강하게 서린 곳이다. 그곳이 아니라면 그 어떤 곳에서도 12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없으니 내가 알려주는 곳에다 반드시 묘를 써야 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와 함께 가 보자꾸나. 내가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줄 테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되뇌며 밤새 잠 못 이루었습니다. 성현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고 성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직 다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런 일을 시키시는 데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더 대단한 분이라는 것만은 명심하거라. 성현은 동생을 다독이며 말했지만 자신 또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성현의 말처럼 김진사는 단순한 시골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몇 번 과거 시험에 낙방한 이후 세상 일의 뜻을 버리고 주역, 산학, 천문, 지리, 의술, 심지어는 점술에 관한 책들을 구해와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괴짜 선비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풍수지리에 심취하여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며 지맥을 연구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직관으로 존경하며 어려워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두 아들을 주변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지만 정작 김진사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세상의 이치가 자명하게 보였고 두 아들은 하늘의 뜻을 증명하는 작은 표식과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 성현은 어렸을 적부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흉사나 난처한 부탁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선뜻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학문을 배우면서 성현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부탁들이 평범한 선비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을 묻는 일들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간곡한 당부,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 일을 두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자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김진사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두 아들과 함께 덕산골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점찍어 둔 묘자리를 아들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풍수의 문외한인 두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정한 묘자리가 범상치 않은 명당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묘자리는 마치 용이 승천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형상이었고 주변의 기운이 묘하게 소용돌이치는 듯 했습니다. 12개나 되는 관을 묻으려면 보통 고된 일이 아닐 게다. 웬만한 땅에는 그 반도 묻기 힘들지만 이곳이라면 12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있을 테니 꼭 이곳으로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말을 마친 김진사는 묘자리를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회한과 깊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곧 해가 질 텐데 그만 내려가시죠. 그래, 그러자꾸나.
두 아들이 김진사를 부축해 산을 내려오자 그는 그날 저녁부터 자리에 누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 사이 두 아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고 고생스러웠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도끼질에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밤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두 아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묵묵히 관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사가 자리에 누운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는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 듯이 쇠약해져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관을 만드는 일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느냐? 이제 10개의 관을 만들었으니 2개만 더 만들면 됩니다. 김진사는 붕대를 감은 아들의 손과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에게 너무 힘든 짐을 지게 하고 떠나는 내 마음이 무겁구나. 하지만 고되더라도 꼭 나머지 관도 완성해다오. 아버지. 염려 놓으십시오. 저희들이 꼭 나머지 2개의 관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진사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날 새벽녘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직 만들지 못한 2개의 관을 완성하기 위해 장례를 뒤로 미루고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어렵게 나무를 구해 마지막 11번째 관을 만들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리 산을 헤매고 다녀도 관을 만들 만한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서둘러 치르라고 재촉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형님, 이제 쓸만한 나무를 찾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큰일이구나. 더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기도 힘들 듯 싶고 저 많은 관을 묻으려면 땅을 파는 일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 어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구나. 형님, 일단 땅을 파서 11개의 관을 먼저 묻고 나머지 1개는 나중에라도 만들어 다시 묻으면 안 될까요? 동생의 말에 첫째 아들 성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엄중한 당부, 멸문지화, 끔찍한 재앙.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 성현은 결국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복하고 동생의 말대로 일단 11개의 관을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그 많은 관을 묻는 과정은 이전보다 더 힘들었지만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관을 하나씩 묻으며 아버지의 유언대로 빈 관에는 들판에서 구해온 억새를 정성껏 씻은 뒤 한 움큼씩 넣어 두었습니다. 무덤은 점점 커다란 봉분으로 변해갔고 두 아들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한 뒤에야 며칠이나 지나 겨우 11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개의 관을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첫째 아들 성현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풍족해지는 삶 속에서 죄책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형님,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얘기했듯이 나머지 1개의 관은 앞으로 만들어 묻으면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아버님도 우리가 이만큼 고생한 걸 보시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둘째 아들 성재는 형을 위로하며 애써 현실을 합리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덕산골 양반 가문의 여인들과 혼인했고 부유한 처갓집의 도움으로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려날이 갈수록 집안은 번성해 갔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막대한 재산을 모아 덕산골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나중에라도 마저 지키겠다는 생각을 아주 가끔 했지만 풍족한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그 약속은 흐지부지 잊혀져 갔습니다. 마지막 1개의 관은 영영 만들어질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김진사의 두 아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때 조선 팔도의 백성들은 탐관오리들의 수탈과 흉년으로 굶주림과 고통에 빠져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외척세도 가문은 권력을 독점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고
조정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임금마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요사스러운 무당과 도사들의 굿판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뜻있는 선비들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삭탈관직과 유배, 심지어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대궐 안 깊숙한 곳, 화려하게 꾸며진 전각에서 무당 최 씨가 늙은 왕과 대비 앞에서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어젯밤 온 나라에 큰 변고가 닥칠 거라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권세가의 후원을 등에 업고 궁궐 깊숙이 침투한 요망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것을 찾는다면 무슨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 말해보아라. 나라 곳곳에 상서로운 지맥을 찾아 그 중에 이롭지 못한 곳을 골라 맥을 끊어놓아야만 합니다. 제게 맡겨주시면 전국의 이름난 직관들을 불러 모아 맥을 찾아 끊어놓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병고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예, 일단 맥을 찾아 끊어놓은 후 변고를 일으키는 자들을 찾아내 엄벌을 내리시면 나라는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과인은 자네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니 자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게. 염려 놓으시오, 마마. 늙은 왕은 무당의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개 무당에게 나라의 중책을 맡겨버리니 강직한 선비들은 그녀를 비판하는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세도가의 눈치를 보며 그 많은 상소를 묵살했고 임금에게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무당 최 씨는 전국의 이름난 직관들을 불러 모아 각지의 수령들과 군사들을 동원하여 상서로운 지맥을 찾으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이 기회를 틈타 백성들을 더욱 괴롭혔고 나라는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직관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돌아다닌 지 여러 날이 지나자 결국 김진사 가족들이 살고 있는 덕산골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직관들은 덕산골 일대를 샅샅이 뒤지던 중 김진사의 무덤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여 무덤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고 결국 무덤에서 신비스러운 기운을 보았다는 약초꾼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고을 수령은 약초꾼으로 보이는 초췌한 몰골의 사내에게 윽박지르듯 물었습니다. 네가 본 것을 모두 소상하게 이야기해 보거라. 제가 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날도 맑은데 이상하게 안개가 끼고 무지개 같은 빛이 보여져도 모르게 따라갔었습니다. 그 빛이 묘하게 묘를 감싸듯이 보였습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냐? 그러며 제가 어찌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저 말고도 다른 이들도 여러 번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 그곳이 어디 있느냐? 이윽고 수령과 직관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군사들을 이끌고 약초꾼을 앞장세워 김진사의 무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령은 군졸들에게 무덤 주변을 에워싸게 하고 직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덤과 주변 지형지세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하고 손으로 땅을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 어떻소? 단순히 명당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은 천하를 뒤흔들 지기가 응축된 용맥의 심장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묘를 파헤쳐야 합니다. 무엇이요? 묘를 파헤치라고요? 아무리 탐관오리 수령이라 해도 함부로 남의 묘를 파헤치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조상 숭배를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 묘를 파헤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요망한 무당이 알아채기 전에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가는 우리 둘 다 뒷일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망설이는 수령을 보며 직관은 인상을 찌푸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직관의 섬뜩한 말에 수령도 핏발선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잠시 후 군졸들을 불러 모아 굳은 표정으로 묘를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삽과 곡괭이질이 시작되자 묘는 삽시간에 파헤쳐졌고 마침내 평범한 나무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찌할까요? 뚜껑을 열어보아라. 수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명령했습니다. 수령의 명령에 군졸들은 망설였지만 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자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관 안을 살펴보던 수령과 군졸들은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관 안에는 있어야 할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누렇게 마른 억새 한 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어째야 하오? 당황한 수령이 직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관을 드러내십시오. 군졸들이 직관의 말대로 관을 드러내자 그 밑에 또 하나의 관이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절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관 또한 뚜껑을 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관 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억새 한 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시신은 보이지 않고 관마다 억새를 넣어 놓다니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기괴한 일을 벌였단 말인가. 수령은 짜증 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군졸들을 재촉하여 계속해서 땅을 파헤치게 했습니다. 파도 끝없이 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개, 11개. 지친 군졸들을 억지로 독려하며 수령은 미친 듯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욕망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군졸들은 모두 지쳐 쓰러져 버렸고 수령과 직관도 끝없이 나오는 관에 질려버려 넋놓고 험악한 표정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파놓은 깊은 구덩이 주변으로 자욱한 안개가 몰려들더니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애처로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 울음소리 같은데요? 저 아래에서 들려옵니다. 겁에 질린 군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령과 직관은 불안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구덩이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하나의 관이 남아있었고 희미하게 떨리는 그 관 뚜껑 위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오자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관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관,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뚜껑을 열어봐라. 직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상관의 명령이라 군졸들은 어쩔 수 없이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마지막 남은 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섬관과 함께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군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형님, 이게 뭐야? 관 뚜껑을 연 군졸은 기겁하며 외쳤습니다. 관 안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갓난아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크기는 갓난아이처럼 작았지만 두 눈은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노인처럼 깊고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또렷하게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느 아이와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군졸들을 노려보며 아이는 핏빛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하나의 관을 더 채웠더라면 하늘의 뜻이 모두 이루어졌을 것을. 원통하고 원통하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기회가 이렇듯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분하고 분하도다. 어린 동자가 원통함에 목 놓아 울부짖자 군졸들은 넋이 나간 듯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햇빛을 받은 동자는 괴로운 듯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다 마치 환영처럼 순식간에 먼지로 변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군졸들은 물론 수령과 직관 또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혼이 빠져나간 듯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욕망은 한순간에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